이제 지난 3월 16일에 그 윤석열 정권 들어서고 이제 처음 한일 정상회담이 있었는데 이게 우리나라 대통령이 일본을 직접 방문을 해서 정상회담을 한 거는 이제 12년 만이거든요. 굉장히 가까운 나라인데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멀다는 얘기죠. 이게 사실 대한민국이 건국된 1948년 이래로 한국하고 일본이 정치적으로 그렇게 가까웠던 시기는 얼마 안 돼요. 초대 이승만 대통령 시절엔 당연히 이제 이승만 대통령 본인이 반일 노선이었기 때문에 거리가 멀었을 수밖에 없고,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이제 한일 관계 정상화가 이루어지긴 했는데 그거는 어떤 정치적으로 관계가 가까워졌다기보다는 일본 입장에서는 이제 주변의 소련, 중국, 북한 전부 공산주의 국가인 마당에 좀 가까이 있는 자유주의 국가, 친미 국가가 한국뿐이기 때문에 관계 개선이 당연히 필요했고, 한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낙후된 경제를 어떻게든 근대화하려면은 자본하고 기술이 필요한데 이거 당장 가져올 만한 나라가 일본밖에 없었기 때문에 서로의 이해를 따지면서 관계를 정상화를 한 거예요, 그때는. 그런데 정치적으로는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이런 군부 통치 시대 내내 반일 노선은 유지가 되어 있었어요. 김영삼 대통령 들어서 문민정부가 들어섰는데 그때도 반일 노선이었거든요. 그때 유명했던 게 이제 옛날 일본 조선 총독부 건물이었던 이제 중앙청 건물 철거였는데, 근데 사실 중앙청 건물은 일제시대 때 총독부 건물이기도 했지만 초대 대한민국 정부 청사기도 했거든요. 역사적 의의가 굉장히 깊은 건물인데 그거를 복원이 불가능하게 철거를 해가지고,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이제 일본하고 관계가 좀 많이 가까워지긴 했는데 그동안 금기시됐던 어떤 일본 대중문화도 좀 자유롭게 들여오게 됐고, 또 한국 일본 월드컵 공동 개최도 이끌어냈죠. 근데 이제 일본 대중문화 개방 같은 경우에는 이미 노태우 정부 시절부터 조금씩 해금이 되어 오고 있었거든요. 이미 김대중 정부 들어서기 직전까지 사실 영화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일본 문화가 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이걸 꼭 김대중의 업적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요즘 한창 극장가에서 인기 있는 이제 슬램덩크 같은 만화도 김대중 정부 들어서기 이전에 이미 우리나라에서 정식으로 유통된 만화였고요. 오히려 김대중 정부 시절에는 한일 어업 협정 같은 정치적인 분야에서 좀 한국하고 일본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부분들이 많이 발생했어요. 독도 분쟁도 김대중 정부 때부터 이제 극심해졌거든요. 어쨌든 정치적으로는 한국과 일본이 계속 대립을 좀 이어나갔는데 민간 교류는 점점 확대가 됐거든요. 2000년대 중반부터는 일본에서 한국으로 오는 관광객이 좀 많이 늘어났고, 또 2010년대에는 한국에서 일본으로 가는 일본 관광 열풍이 불었고요. 이렇게 민간 교류는 점점 확대되어 가는데 한일 간의 정치적인 마찰은 점점 심해지고 있었죠. 일본 역사 교과서 문제, 그리고 종군 위안부 문제. 일본에서는 이제 독도 문제 같은 거 쟁점을 하기도 했고. 하지만 이런 문제들은 한국과 일본 사이에서만 벌어지는 특수한 부분들은 아니고요. 다른 외국들을 보더라도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이웃 국가들끼리 영토 분쟁, 역사 분쟁 이런 거 벌어지는 건 굉장히 흔한 일이에요. 여기에 이제 종교라든가 부족이라든가 자원 이런 문제가 분쟁 사유가 되면 전쟁까지 벌어지기도 하고, 오히려 한국과 일본은 서로 종교라든가 어떤 민족 혈통 이런 차이가 좀 명확하게 구분이 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분쟁이 벌어지는 경우는 없어요. 그 자원 같은 경우에도 둘 다 자원을 해외에서 수입해야 되는 나라들이라 서로 자원 가지고 전쟁을 벌일 일도 없고, 그 지정학적인 부분에서도 한국이나 일본이나 서로 이제 중요한 지정학적 위치에 있는 거는 맞는데, 근데 서로가 서로를 침략 행위를 할 정도의 지정학적 위협이 되느냐, 거기에는 좀 의아한 부분이 많죠. 과거 구한 말에 이제 일본이 조선을 침략하긴 했지만 그건 어떤 조선에 대한 어떤 직접적인 어떤 영토 지배의 목적보다는 러시아의 남하 정책 이런 거에 대한 위협이 컸기 때문에 일본이 이제 어떤 완충지대를 둔다는 의미에서 이제 조선을 침략한 게 더 컸고, 한국 역시도 직접 일본 열도를 침략해서 지배할 필요를 느낄 이유가 없죠. 유럽의 경우에는 영국, 프랑스, 독일 이런 나라들 거의 수백 년에 걸쳐서 전쟁을 벌였거든요. 그 유럽 세계에서의 어떤 패권 전쟁은 굉장히 치열했어요.
그러니까 한일 간의 관계에서 한국이 딱히 일본 열도의 패권에 뭐 관심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일본 역시도 한반도에 대해서 직접적인 패권에는 관심이 없거든요, 지금은. 오히려 한반도나 일본 열도에 대한 패권에 가장 관심을 보이는 나라는 미국하고 중국이죠. 때문에 한일 간의 분쟁은 다른 어떤 외국의 시각에서 보면은 좀 소소한 부분들이 많아요. 한국, 일본이 요구하는 뭐 진정성 있는 사과 같은 거. 이거 뭐 수백 년 동안 서로 침략하고 서로 국민들을 막 죽여왔던 유럽이나 중동 같은 나라들 입장에서 보면 좀 너무 소소한 문제거든요. 물론 이제 식민 지배를 하면서 일본이 한국인들에게 이제 강요한 뭐 강제 동원, 종군 위안부 문제 이런 게 가벼운 문제는 아닌데 그렇지만 이런 역사적 사건들에 대한 해결 방법을 재판으로 다루기에는 이미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났고 또 실질적인 당사자들은 이미 거의 다 죽었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아주 극히 일부만 남아있고 그러니까 시비를 다투기가 좀 어려워요. 그리고 최근에 강제동원 노동 관련해서 한국 대법원 판결 때문에 이제 한일 간 마찰이 빚어졌는데 이거는 우리나라 법원이 지나치게 관할권을 확대 해석한 측면이 좀 있어요. 일본의 식민 지배를 받는 입장에서의 어떤 일본 민간 기업들의 강제 노동은 뭐 민사적으로는 다툴 여지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미 이 문제는 시간이 너무 오래 지나서 좀 역사적인 관점에서 봐야 할 문제고 또 식민 지배를 하면서 피식민지를 수탈하고 강제 노동을 시키는 건 뭐 그때 당시 비단 일본 제국만 그랬던 게 아니라 그 제국주의 시절의 국가들의 일반적인 행태거든요. 제국주의 시대라는 어떤 구시대가 이미 끝나고 벌써 7, 80년 이상 지난 시점에서 이 문제를 해당 민간 기업의 책임으로 묻겠다. 그걸 그 또 해당 국가의 법원이 아닌 그때 당시엔 존재하지도 않았던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법원이 뒤늦게 판결을 하는 게 과연 현실적으로 합리적인지 저는 조금 의문이 있어요. 특히 한국과 일본은 지난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서 이런 문제를 한번 다뤘거든요. 근데 이제 와서 여기에 예외 사항이 있다고 한국 법원이 일방적으로 판결을 했는데 이제 와서 이렇게 오랜 시간이 지난 민사적인 문제를 가지고 현재 한국에 투자하고 사업을 하고 있는 일본 기업의 자산을 압류한다면 그리고 몰수해서 피해자에게 나눠주겠다 이런 시도를 하는 거는 한국과 유사하게 피지배를 받던 다른 나라들에선 그렇게 쉽게 하지 않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해외 기업이 자국에 투자를 해서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건 그 자산으로 재투자를 하거나 또 물품을 구매를 하거나 고용을 창출하는 데 쓰이는 건데 이걸 법원 판결 하나로 압류를 해버리고 투자를 막아버리면 뭐 투자도 막히고 고용도 사라지는 거거든요. 그럼 거의 100년이 다 되어가는 과거 일을 가지고 현재 해외 기업의 자산을 압류해서 몰수를 하는 이런 나라에 과연 다른 일본 기업들 그리고 또 다른 해외 기업들이 과연 마음 놓고 투자를 하겠는가? 과거 전 세계 식민지를 경영하던 제국들은 지금도 선진국들이거든요. G7 국가들 대다수가 식민지에서 수탈과 강제노동을 강요하던 그런 역사를 가진 나라들이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들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전부 다 식민지를 가지고 있었던 나라들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들 나라들은 지금도 과거에 식민지배를 하던 피식민지 국가들에 대해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거든요. 만약 한국이 일본의 전범 기업의 어떤 국내 자산을 압류하고 몰수해서 피해자들에게 나눠주게 되면 그것은 뭐 자존심은 좀 세울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로 인해서 일본의 어떤 기업들이 한국에 투자를 해서 자산을 보유하는 거를 이제는 차단하게 되겠죠. 뭐 일본 기업들은 더 이상 한국에 투자 안 할 거고 심지어는 일본하고 긴밀하게 교역하는 국가들의 기업들도 뭐 그 영향을 받을 수 있겠죠. 우리나라가 그 자존심 뭐 이런 걸 내세우면서 반일 노선을 수십 년 넘게 이어오고 있는데 그 어떤 정부도 이런 어리석은 게임을 중단하려 하거나 중단하지를 못했어요. 박근혜 대통령이 일본 아베 총리로부터 종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사과와 보상을 받아내긴 했었는데 뭐 그 양이 부족하다, 진정성이 부족하다 이런 이유로 결국 그 다음 정부 들어서 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그 협상을 파기해버렸죠. 이 일로 인해서 일본 정부는 한국과의 협상은 정권이 바뀌게 되면 무효가 될 수 있다는 가정을 세우게 될 수밖에 없고 사실상 정부 간의 의미 있는 협상들은 중단이 돼요.
그 국가 간 협상이 파기될 때는 그 파기로 인해서 더 나은 결과가 나올 수 있거나 아니면 큰 국익이 보장될 수 있을 때 파기가 가능한 건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어떤 뭐 실질적인 어떤 이득이나 뭐 이런 게 보장이 안 되고 일본 정부가 사과를 뭐 미흡하지만 했었고 또 일본 정부가 직접 자국민에게서 세금을 걷는 그 돈으로 이제 보상을 하는 협상안을 일방적으로 우리가 파기를 했죠. 뭐 일본 입장에서는 정신이 나가지 않고서야 한국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협상을 파기했는데 뭐 다시 그 협상장에 나서서 한국이 원하는 결과를 줄 일은 없고요. 그 문재인 대통령의 이 협상 파기가 사실상 한일 간 외교를 완전히 파국으로 몰아놨어요. 단순히 정상 간 외교만 파국으로 몰아넣은 게 아니라 그 밑에 외교관들이 물밑에서 하는 그 실무적인 외교도 사실상 무력화됐거든요. 게다가 한술 더 떠서 민주당은 이거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반일운동까지 펼치고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잘 이어져 오던 양국 간의 어떤 민간 교류까지 차단해버렸죠. 게다가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이제 심지어 미국의 입장을 완전히 무시하고 한일 간 군사정보 공유 지소미아를 파기를 해버렸어요. 결국 이거는 한일 관계의 악화로 끝난 게 아니라 한미동맹까지 영향을 미치는 악순환을 가져오게 되거든요. 결국 미국이 강력하게 경고를 하고 한일 관계 경색에 따른 어떤 실질적인 악영향이 이제 체감이 되기 시작하니까 뒤늦게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에 이제 유화적인 제스처를 하기도 하고 있지만 이때가 늦었죠. 일본의 불신이 가라앉질 않았어요. 사람들은 한일 관계를 이제 그 자체로만 이해하는 경향이 있는데 뭐 한국이 일본과의 관계를 끊더라도 뭐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국은 미국하고 중국이니까 뭐 상관없다 이런 식의 어떤 단편적인 시각을 국민들뿐만 아니라 대통령까지도 하고 있었다는 얘기인데 근데 일본은 세계 3위의 경제대국이거든요. 뿐만 아니라 대만, 동남아시아 이쪽에서는 일본의 경제적인 영향력이 굉장히 크거든요. 특히 요즘에 이제 미중 무역 갈등이 커지고 있고 미국이 중국과의 경제적인 관계를 중단하게 되면서 결국 그 사이에서 이들보다 한국 경제에 충격이 되기 시작했죠. 한국은 기본적으로 미국의 어떤 기술이나 해외 자원 이런 걸 수입을 해가지고 중간재를 만들어서 중국에 파는 식으로의 어떤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는 나라인데 근데 사실 일본도 우리나라랑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거든요. 한국과 일본은 1980년대부터 좀 비슷한 수입 수출 구조를 가지고 이제 경쟁을 할 수밖에 없었던 나라인데 서로 경쟁할 수 있는 품목을 좀 서로 분류하기 시작했거든요. 반도체를 가지고 경쟁을 했다면 한국을 지금 한창 먹여 살리고 있는 게 반도체 산업인데 이만큼 급성장하기 좀 어려웠을 거예요. 이걸 잘 보여주는 게 최근에 이제 반도체 파운더리 시장 가지고 한국하고 대만이 이제 경쟁을 하고 있는데 한국의 반도체 산업의 주요 경쟁자로 급부상하게 됐을 때부터 전 세계에 있는 한국 반도체의 어떤 비중이 점유율이 떨어졌죠. 한국 산업에서 경쟁자로 위협을 하는 거는 일본보다는 오히려 중국에 가까워요. 따라서 한국의 수출 산업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일본과의 어떤 경제적인 협력 관계가 좀 중요한 키포인트가 될 수 있는데 몰랐거나 이해를 못했던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는 이런 걸 한일 관계가 좀 악화가 되고 일본 기업의 한국 자산을 우리나라 법원이 압류하려고 하니까 일본 기업에서는 당연히 한국에 투자를 하지 않죠. 근데 이거는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결국 일본뿐만 아니라 미국도 한국을 의심하기 시작해요. 그나마 문재인 대통령 임기 동안에는 코로나 사태 때문에 우리나라 수출이 그럭저럭 나쁘진 않았거든요. 그 코로나 사태 벌어지고 나서 세계 각국이 전부 막 돈을 때려 박으니까 돈이 시중에 풍부해져가지고 서로 이제 구매력이 좋아져서 우리나라 수출이 그렇게 나쁘지 않았어요. 그런데 코로나 사태 끝나고 수출 문제가 생겼죠. 트러블이 생겼죠. 또 한 가지 문제가 뭐냐 하면 중국은 지금 이제 중진국 트랩에 진입을 했어요. 중국의 성장이 2015년 이후부터 빠르게 줄어들고 있거든요. 성장이 줄어드니까 그동안 이제 그 높은 성장에 화랑했던 중국 부동산 경기가 빠르게 식고 있어요. 이게 중국 시장이 불황에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가장 큰 징후거든요. 왜 그러냐면 부동산 경기가 하락하게 되면은 부동산에서 주요 세금을 걷어먹고 사는 지방정부의 살림이 빠르게 하락해요. 중국이 이제 코로나 사태 때 강력한 제로 코로나 정책을 추진을 했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실패했거든요. 그 가장 큰 원인이 바로 지방정부의 부실화였어요. 중앙정부에서는 강력한 정책을 주문하고 있는데 지방정부에서는 이를 실행할 돈이 없었죠. 지방경제가 추락하니까 당연히 뭐 출산율, 고용률 이런 거 영향을 당연히 미치고요. 중국은 현재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나라가 절대 아니에요. 그런데 가장 고령 인구 증가가 빠른 나라거든요.
생산 가능 인구가 앞으로 수년 내에 감소할 처지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미중 무역 분쟁, 미국이 전략적 노선에서 중국과의 교역에 이제 필터링을 여기저기 걸기 시작하거든요. 이거는 다시 말하면 중국과 교역량이 많은 나라일수록 손실이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생겨나고 있는 거예요. 당장 우리나라가 그렇죠. 한국의 수출 무역이 하락하고 있는데 이게 윤석열 정부 때부터 나타난 게 아니에요.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눈이 가려져 있었던 거지. 코로나 시즌이 끝나자마자 귀신같이 무역 적자가 불어났거든요.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은 당장 중국이 뭐 예전처럼 미국과의 관계를 좋게 개선을 하고 성장률이 다시 예전처럼 고공행진하고 이러면은 좋을 텐데 그럴 가능성이 전혀 없죠. 중국 특수는 다시 돌아오지 않아요. 당장 반도체 수출 뭐 이런 거부터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 반도체뿐만이 아니죠. 진짜 중국과 교역량이 워낙 많아가지고 다양한 분야에서 이제 문제가 이제 발생을 할 거예요. 이런 현실에서 한국한테는 일본과의 관계 개선이 선택의 문제가 절대 아니에요. 근데 아직까지도 중국 특수의 어떤 옛날 시절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하고 일본과의 관계 개선 같은 거 필요 없어 막 이러면서 한일 외교를 완전히 차단하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강제동원 피해라든가 종군 위안부 문제 뭐 이런 거 개별적으로는 참 아픈 역사의 상처들이죠. 근데 이게 우리 역사의 전부는 절대 아니거든요. 조선이 일본에 멸망당한 이유는 조선이 반일을 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반일을 안 해서 망한 게 아니라 국익을 위해서 했어야 될 외교를 반일이나 척사 같은 그 실용적이지 못한 논리의 지배를 당했기 때문에 결국 국익도 챙기지 못하고 국력도 쇠락하고 그래서 망한 거거든요. 청일전쟁이 벌어지기 직전에 그 왕실 예산 대부분을 국방 예산으로 기부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그 돈으로 군함도 사고 병사들의 어떤 총이나 대포도 샀겠죠. 근데 그 당시에 조선은 청일전쟁이 한창 벌어질 그때까지 왕실은 열심히 사치를 했고 그리고 조선시대부터 이어져 내려오던 매간매직의 어떤 악습도 벗지를 못했어요. 말로만 반일을 외친 거예요. 근데 여기에 또 백성들이 또 동화돼가지고 죽창 들고 일본군 앞으로 뛰어들어갔는데 결과는 굉장히 참담했죠. 일제식민지 시절에 친일을 하는 거는 쉬웠을 거예요. 식민지 시절이니까. 오히려 그때는 항일 독립운동 하는 게 자기 한 몸뿐만 아니라 자기 가족들까지 핍박을 당하는 좀 어려운 결단이었을 텐데 2023년인 지금은 반일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뭐 나가서 일본 욕하고 친일파 척결하자 뭐 이런 거 딱히 뭐 돈도 안 들어요. 욕먹을 일도 아니고 쉬운 일이죠. 이렇게 값싸고 손쉬운 반일을 외치는 정치와 실용주의 입장에서 어느 쪽이 더 유리할지 말할 필요가 있을까 싶어요. 국내에 들어온 일본 기업의 자산을 압류를 하고 거기서 수십억을 강제로 뺏어서 피해자에게 나눠주는 어떤 기분 좋은 결정, 자존심을 세울 수 있는 결정. 그리고 차라리 그 돈을 우리가 포기를 하고 일본 기업들이 그 국내 자산으로 자유로운 투자를 하고 경제활동을 해서 고용도 창출하도록 하고 꼭 그로 인해서 우리가 정부에서 합법적으로 세금을 반영구적으로 거둘 수 있는 그런 결정. 도대체 이 둘 중에 어느 쪽이 과연 합리적이고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정의로운 정치의 결정이 될지는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